2023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3일 새벽 2시. 충남 논산의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은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변에 버스도 없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죠. 집에 거의 걸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저 혹시 모르세요? 혹시 농협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네, 지금 가려고 합니다. 라는 답을 했더니 지금 택시도 없는데 태워드릴게요. 저 아시잖아요. 저 배달하는 사람인데 모르세요? 라는 질문. 결국 40대 여성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당장 차가 없는 상황에서 큰 호의를 베푸는 그 멘트를 듣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뒷좌석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향한 곳은 전혀 다른 곳,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강제로 납치된 곳, 그리고 그 안에서 매우 끔찍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의 정체 때문이었죠. 김원 사건 파일, 논산 중학생 납치 성범죄 사건의 계획성, 그리고 암수 범죄의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범, 촉법소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매우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우선 사건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남기고 있는 하나의 글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아니, 늦은 시간에 왜 모르는 남자가 아무리 오토바이로 태워준다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뒤를 탄 거냐? 라는 이야기들이죠. 마치 피해자에게 무언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많은 내용들이 댓글로 달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좀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고 각각 개인적인 사회가 강하게 밀집된 구성, 그런 도시에 살고 계신 거라면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각 지역 중에는 그 지역 사회민들끼리 굉장히 좀 많이 엉켜 있고 한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동네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 지리적인 특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매우 적은 곳, 더불어 우리가 많이 쓰는 뭔가 택시를 부르는 어플 같은 데서 잘 잡히지도 않고 지역 콜이라고 적혀있는 데를 전화해야 택시가 가끔 오고 그마저도 늦은 시간이 되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그런 곳들도 존재합니다.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선 그런 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경우인 점, 그렇게 피해자분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었던 남성. 그 남성은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성은 매우 끔찍한 행동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짜고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목을 조르며 폭행을 하고 눈을 감아라, 옷을 벗어라, 이런 엽기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을 했죠. 그런데 이 안에 더 끔찍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잔혹무도한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전하고자 좀 간략하게라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을 발로 누른 채 목을 조르며 폭행하다 결국엔 옷을 벗게 하고 엽기적인 성행위까지 이어갑니다. 자신의 소변을 먹어라 라는 강제적인 행동까지도 서스름없이 진행을 했죠. 목이 졸랐던 피해자가 점차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오는 부모가 있느냐? 라고 물으며 계속 저항을 했는데도 머리채를 잡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장 근처에서 하다가 점점 머리채 붙잡혀 끌려가면서 계단 옆 이런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죠. 심지어는 성범죄를 당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때렸습니다. 피해자분의 기억으로는 약 3초에 한 번씩은 맞은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하셨죠.
가장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던 점은 그런 폭행을 가하고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웃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핸드폰을 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있네? 딸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신고하면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찍어놓은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고 딸을 해치겠다, 파묻어버리겠다 라는 협박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잔혹한 행위, 끔찍한 행위를 하면서 이 가해자는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상황이었죠. 약 40분가량 이런 범행을 이어갔고 이후에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합니다. 당시에 눈을 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졌는데 피해자는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눈을 살짝 떴더니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옷도 가져갔고 현금 10만원도 핸드폰 같은 모든 소지품을 다 가지고 사라진 것이죠. 피투성이 상태로 옷도 제대로 걸지 못한 채 지나가는 차에 구조 요청에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피해자를 데리고 탄 직후 500m를 서스름없이 가 한 초등학교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초등학교에는 경비라던가 사람들이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다는 것,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죠. 10월 3일, 바로 개천절, 당시 학교가 쉬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범행 당일 그곳이 비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 갔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지리감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여기선 좀 이상한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학교 안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왜 그곳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요. 안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대범한 범행 수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자신만이 있는 조용한 공간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점은 역으로 봤을 때 절대 신고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앞서 2차 가해를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이유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좁은 지역입니다. 한 다리를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범인은 피해자의 딸의 정보를 알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고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신고를 해도 만약에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히더라도 형량이 만약에 낮게 나오면 다시 그 지역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못할 거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이건 무엇을 뜻하는 내용일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소름 돋는 부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피해자를 바로 공격했다라는 점. 이건요, 피해자에게 뭔가 말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이 사람은 나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 이런 통제력에 대한 부분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없애기 위한 것. 따라서 애초부터 도착하자마자 바로 폭행을 정말 무자비하게 가격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깜짝 놀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결국 그 모든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절대 초범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의혹이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을 제대로 못 보게 하며 3초마다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이미 피해자를 통솔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선부터는 끔찍한 행위까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떠나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 보게 되면 범죄를 절대 초범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죠.
이건 검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건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오토바이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도난당한 오토바이였습니다. 사건 발생이 있던 밤에 누군가가 갑자기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장면을 비닐하우스 농장 주인이 확인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사건 당일 3일 오후에 논산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두고 그 오토바이를 가져다 주기 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 전에 PC방에 있다가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검거의 경위 과정은 훔친 오토바이 때문에 좀 수사가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피해자분의 따님이 가해자가 가져간 그 피해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 기능을 활용했던 거였죠. 해서 그 결과값을 따라가면서 그 시내 특정 장소에 갔을 때 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죠.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벨이 울린 걸 알게 됩니다. 그 수상한 오토바이를 거기에 세워놓고 인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다. 결국 검거가 된 상황이죠. PC방에 있었던 남성. 사실 이 남성이 검거가 되고 나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라 바로 실신을 하시게 됩니다. 가해자는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생, 이름 윤모군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초등학교 납치 성범죄 사건, 강도 강간, 강도, 상해, 성폭력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이런 모든 범죄를 단기간에 저지른 악마 같은 이름이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오토바이를 비닐하우스에서 훔친 뒤 자신이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이게 정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맞는 걸까요? 지금 앞서 가해자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범행을 많이 저지른 성인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뒤에 한 행동들을 보면 조금 어설프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범죄 패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절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성을 가지고 시작부터 완벽한 제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대 초범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그 뒤에도 피해자 핸드폰을 꺼놓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이었죠. 그 이유도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위협을 하기 위해, 협박을 하기 위해, 그리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원했던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약 10만 원밖에 훔치지 못하게 되자 그가 생각했던 건 지갑도 있고 신분증도 있으니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자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었죠. 절대 신고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건 그동안 과거에 저질렀던 암수 범죄가 있었을 때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윤모군의 핸드폰을 포렌식 복원해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그 전에도 이런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누군가를 위협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절대 초범의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절도 관련 전과가 하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고 나선 더더욱 확신이 들었죠. 초반부터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이 절대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뒤 굉장히 여유롭게 행동하는 모습까지, 어쩌면 그 방심이 드디어 검거에 이르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암수범죄들까지 전부 찾아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 윤모군에 대한 신상이 외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 지인이다, 친구다라는 내용들도 몇 번 전해받아서 내용들도 알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법은 미성년자 안에선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내용뿐입니다. 얼마 전에 개정된 그 신상공개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선 굉장히 유명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문제아로 많은, 굉장히 알려진 애다라고만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 측은 거부한 상황이죠.
혹여라도 나중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공탁을 걸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성범죄자 알림엔 절대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이 그러니 말이죠. 만 14세를 넘긴 상황이라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만 19세 미만이기에 소년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형량이 단기와 장기로 나오는 그런 형량이 나오겠죠. 이 장기 형량도 맥시멈이 존재합니다. 성인 형량 기준으로 무기징역, 사형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장기 최대 형량 15년형입니다. 그러면 장기 15년,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안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산다, 교정교화가 잘 된 것처럼 보인다, 말을 잘 들었다,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장기 범죄형이 아니라 단기 범죄형으로 짧게 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궁금합니다. 사실 소년범에 대한 부분, 어떤 범죄든 교정교화가 되고 다시 사회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무수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분명 교정교화가 된 사람들도 존재할 테만 말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걸 믿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악랄한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문제들 때문이죠. 저는 사실 과거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낮출 것, 그리고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성인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죄명, 바로 성인범죄로 봤을 때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가중처벌이 필요한 끔찍한 범죄다라는 걸 소년이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상 통과가 되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한번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그 관용이 더 끔찍한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만나왔던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선 과거부터 소년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며 전과가 쌓여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부는 이미 과거의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가중처벌시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사회에 나오는 기회를 주곤 하죠. 보통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과 10범, 전과 9범, 전과 8범이 또다시 사회에 나왔다. 무언가 교정교화가 됐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또다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내용들이죠.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곤 합니다.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전과가 기록이 많으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법을 자주 어겼기 때문에 다음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하더라도 또다시 죄를 지었다면 전과 4범일 경우 곱하기 몇 배의 형량을 더 추가한다. 교정교화가 안 되니 말이죠. 혹은 전과 몇 범 이상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라는 내용들 말입니다. 전과 10범, 11범 그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혹이 들지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소년범, 그렇게 우리 앞에 또다시 소년범죄의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또 다른 암수범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즉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뭐 검색만 해보면 뭐 이름 다 나오더라고요. 이름이랑 중학교랑 뭐 저는 학년 반 번호 뭐 이런 내용까지도 전달은 받았는데 사진이랑 제가 지금 사실 다 공개를 뭐 유튜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 너무 이 파이가 좁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하는 얘기들 중에 걔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지인들이겠지만 좀 의심 가는 내용들이 조금 있고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분명히 할 거예요. 여죄에 대한 부분도 왜냐면
이 사건을 처음에 그냥 겉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건 절대로 애가 저질렀을 거야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배운 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치예요. 상대방을 한 번에 제압하는 부분,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절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뭐 아예 뭐 의식을 잃게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뭘 내가 가져와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무자비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말에 행동하고 내 말에 듣고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무자비한 폭행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공포심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저항을 못하게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이거는 초범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경험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들은 그냥 돌변이에요. 돌변하면서 그냥 때리면서 욕하고 상대방이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장소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거나 뭐해도 누군가가 찾을 수 없는 공간 같은 곳.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얘는 경험치가 절대 없는 애가 아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들도 마찬가지고 여유롭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얘는 뭔가를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라서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다가도 제보창을 띄워놓을 건데, 논산에 한 중학교, 뭐 한을 굳이 써도 될진 모르겠지만 3학년 윤티귿 이응의 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제보를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촉법소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촉법소년하고 소년범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촉법소년을 폐지하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랑 소년법을 폐지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에선 후자는 틀렸어요. 소년법을 폐지하라라고 해버리면요, 촉법소년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법률상 그 구소가 달라요. 있는 곳이 달라서 촉법소년을 폐지해달라라고 하고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극단적인 말이에요. 아니면 둘 다 폐지해달라가 제일 극단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촉법소년을 폐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촉법소년은 대부분 이제 나이를 낮춰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긴 한데 뭐 스코틀랜드인가 어디는 8살인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는 좀 촉법소년 나이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한두 살 정도 더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나이를 보면은 중1, 2 애들 보면 좀 요즘에 좀 세서 좀 더 낮춰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소년범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그러니까 어디든 있기는 한데 소년범은 저는 사실 폐지하면 된다. 폐지는 조금 오바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어찌되었든 폐지보다는 사실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개정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장기 주고 단기 주고 그래 뭐 이제 다시 그러지 마, 교정교회 사회나 똑바로 살아라는 기회를 준다라는 교정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발 소년범이 출소해가지고 성인 돼서 또 범죄 저지르면 좀 세게 좀 해줘요. 안 되잖아. 어릴 때 교육시켜도 안 돼. 성인 돼서도 안 돼. 이러면 이런 애들을 뭘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저는 지금도 생각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기준마다 다른데, 그래 뭐 정가도 몇 개 있고 뭐 가벼워. 알았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마다 있을 거야, 기준이. 그래, 그건 실수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 뭐 이럴 수 있는데, 전 진짜 조금 강한 걸로, 진짜 피해자 양산하는 걸로, 그런 걸로 전과가 예를 들어서 막 진짜 4범, 5범, 6범 넘어간 애들이 있죠. 나는 확실해요. 나는 그런 케이스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진짜 심하다고 봐. 진짜로. 왜냐면 대한민국 법을 진짜 쉽게 하는 거예요. 별 느낌이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진짜로 너무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그게 무슨 교정 교화가 된 거야. 그게 교정 교화가 안 되니까 그 전과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전해드리는 내용이고요. 함께 생각도 해주시고, 그 소년범죄와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이 사건도 매우 끔찍한데 저는 한 좀 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년범들, 아니 소년범이 될 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꿈꾸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그 모습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더 멋있게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끝은 이현우야.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한번 어겨서 뭐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감시망은 경찰 뭐 이런 뭐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많아. 진짜 그런 꼴 난다, 정말로. 그러니까 제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착하게라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지키면서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좀 같이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고 많은 범죄자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확보를 해봤거든요. 꼭 억울하대. 꼭 가정사가 불우하고 뭐 했대. 나는 뭐 가정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방송에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내가 굉장히 뭐 부유하게 행복하게 컸을 거라고 믿어서. 나도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얘들아. 힘들게 컸고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나는 내 인생이 항상 하려고 하면 뭐가 잘 안 됐고 이랬으니까. 근데 나는 사회를 탓한 적은 없거든. 그냥 내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런 삶에 대해서 가치를 하나씩 이어갔던 거고. 제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불우하고 네가 힘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더 노력을 했으면이라는 생각이야. 어떻게든 나쁘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면 무수히 많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야, 네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그 사람들은 뭔 죄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하나의, 이건 사실 안 통할 거 알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줄게. 이건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느껴보니까 맞더라. 어릴 때부터 센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권력자인 척하는 애들을 어릴 때부터 피해라. 인생 살면 도움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진짜 권력이 있는 애들은 그걸 티를 안 내거든.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애들, 어릴수록 마찬가지야. 멀리해. 도움 안 된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애들은 정상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발 너희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의 삶,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에 대한 그 기대 심리를 버리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 진짜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니까. 너가 뭐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뭐 눈 돌면서 와 하고 난 인생 끝났어 이런 때려부시는 짓거리 하지 말란 얘기야. 네가 지금 당장 1년 뒤에 로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지금 당장 사고를 치면 넌 1년 뒤에 로또가 안 돼.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 감정에 치우쳐서 좀 제발 미래에 있을 행복까지 다 갖다 말아먹는 진짜 바보 같은 짓, 진짜 비효율적인 짓. 정말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이라는 생각이고, 좀 멋있게 행복하게 살았으면이라는 생각이야.